제 아내가 우리 집안 회사의 비밀을 세상에 폭로했습니다. 공익을 위해서였대요. 그럼 저는 남편으로서 아니 후계자로서 누구 편에 서야 하죠? 2023년 11월 15일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 구급차 사이렌이 밤의 정적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들것에 실려온 30대 남성 환자는 의식을 잃은 채 전신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환자 김동현, 32세 남성입니다. 집에서 갑자기 쓰러진 후 지속적인 경련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응급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그들 중 아무도 몰랐다. 이 환자가 앞으로 대한민국 최대 재벌 그룹을 뒤흔들 거대한 의료 스캔들의 첫 번째 피해자라는 것을. 환자의 주머니에서 나온 약통에는 뉴로플러스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한양그룹에서 개발한 차세대 뇌전증 치료제였다. 당시 아무도 이 작은 약통이 곧 모든 것을 바꿀 결정적 단서가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같은 시각 서울 청담동 63층 펜트하우스. 한국에서 가장 비싼 주거 공간 중 하나인 이곳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이 보였지만 이 호화로운 공간에는 삶의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최고급 이탈리아 가구들과 수억 원짜리 현대 미술 작품들로 채워진 거실은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전시장 같았다. 이곳의 주인은 한양그룹 3세이자 전자계열사 부회장인 박민석 35이었다. 그는 30대 재벌 경영인 중에서도 특히 냉철하고 완벽주의적인 성격으로 유명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수만 명의 직원들의 운명을 좌우했고 그의 결정 하나가 수조 원의 자금을 움직였다. 하지만 이 거대한 공간에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거실 한쪽 소파에는 한 여인이 조용히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바로 그의 아내 이수진이었다. 수진은 5년 전 두 재벌 가문 간의 정략 결혼으로 박민석과 결혼했다. 서울대학교를 수석 졸업한 뛰어난 미모의 여성이었지만 결혼 후 그녀는 철저히 한양그룹 부회장 부인이라는 타이틀 뒤에 숨어 살아왔다. 주변 사람들은 그들을 완벽한 부부라고 불렀다. 잘생기고 능력 있는 재벌 3세와 아름답고 교양 있는 아내. 겉으로 보기에는 덥시 어울리는 한 쌍이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이들의 결혼 생활은 차가운 동거에 불과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었다. 민석에게 수진은 사회적 체면을 위한 장식품 정도였고 수진에게 민석은 대화가 통하지 않는 차가운 남자일 뿐이었다. 오후 11시가 넘어 민석이 귀가했다. 회사에서의 긴 하루를 마치고 돌아온 그는 평소처럼 거실의 수진을 마치 가구의 일부인 양 스쳐 지나갔다. 인사도 눈맞춤도 없었다. 수진은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남편의 존재를 조용히 인지했다. 지난 5년간 그들 사이의 대화는 생활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로만 이루어졌다. 언제 출장을 가는지, 집안 행사는 언제인지 그런 것들 말이다. 민석이 서재로 향하려는 순간 수진의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다. 문자 메시지였다. 과장님, 응급 환자가 또 들어왔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브리핑 부탁드립니다. 수진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졌다. 지난 한 달 동안 세 번째였다. 비슷한 증상의 원인 불명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 뭔가 이상했다. 민석은 수진의 미묘한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에게 아내는 늘 그 자리에 조용히 있는 익숙한 풍경일 뿐이었다. 그는 서재 문을 닫고 자신만의 세계로 들어갔다. 수진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책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그녀가 읽고 있던 것은 일반적인 소설이 아니었다. 최신 신경외과학이라는 두꺼운 전문 서적이었다. 책의 여백에는 빼곡한 메모들이 적혀 있었다. 의학 용어들과 복잡한 도식들, 그리고 최신 연구 논문들의 핵심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취미나 교양을 위한 독서가 아니었다. 수진은 시계를 확인했다. 자정을 넘었다. 내일 아침 일찍 병원에 가야 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향했다. 침실에서 그녀는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가방을 꺼냈다. 그 안에는 하얀 의사가운과 청진기, 그리고 이수진이라고 새겨진 명찰이 들어있었다.
수지는 그 명찰을 손에 들고 잠시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곳에서 그녀는 박민석의 아내였지만 그곳에서는 이수진 박사였다. 두 개의 정체성, 두 개의 삶. 다음 날 새벽 5시 30분. 민석이 아직 잠들어 있는 사이 수지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펜트하우스 현관에서 나온 그녀의 모습은 어젯밤과는 완전히 달랐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머리를 깔끔하게 올린 그녀는 더 이상 조용하고 순종적인 재벌가 며느리가 아니었다. 날카롭고 이지적인 눈빛, 확신의 찬 걸음걸이. 마치 다른 사람으로 변한 것 같았다. 지하주차장에서 그녀는 민석이 사준 수억 원짜리 벤츠 대신 자신이 몰래 산 소형차에 올랐다. 이 차의 존재를 민석은 몰랐다. 차량 등록도 친정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었다.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향하는 40분간의 길. 이 시간 동안 수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의료 뉴스에 집중하고 오늘 담당할 수술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병원 주차장에 도착한 그녀는 가방에서 의사 가운을 꺼내 입었다. 이수진이라는 명찰을 달자 그녀의 변신이 완료되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다.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간호사들과 레지던트들이 그녀에게 인사를 건넸다. 이곳에서 이수진은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과장이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실력을 인정받는 신경외과 전문의였다. 김 선생, 어젯밤 응급환자 상태는 어떻게 되었나요? 안정은 되었지만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뇌파 검사 결과도 이상합니다. 수지는 즉시 중환자실로 향했다. 그녀의 등장과 함께 복도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의료진들의 표정이 긴장되면서도 안정감을 찾았다. 이수진 과장이 오면 어떤 문제든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중환자실에서 그녀는 환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했다. 모니터에 뜨는 복잡한 수치들을 빠르게 분석하고 환자의 신경 반응을 세밀하게 검사했다. 이상하네요. 뇌압은 정상인데 특정 부위에서만 비정상적인 전기 활동이 관찰됩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십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15년간의 의사 경력으로도 이런 케이스는 처음이었다. 과장님, 환자가 복용하던 약물 목록입니다. 김민준 레지던트가 건넨 서류를 보는 순간 수진의 눈이 하나의 이름에 고정되었다. 뉴로플러스 한양그룹 제야. 한양그룹. 그녀의 남편이 속한 그 그룹이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설마 단순한 우연일까? 김 선생, 지난달에 비슷한 증상으로 온 환자들 기록을 다시 가져와요. 복용 약물 목록까지 전부. 1시간 후 김민준이 가져온 자료를 보고 수지는 충격을 받았다. 3명의 환자 모두 뉴로플러스를 복용하고 있었다. 그것도 비슷한 시기에 복용을 시작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수진의 직감이 강하게 경고하고 있었다. 뭔가 큰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중심에 남편의 회사가 있었다. 그날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다시 조용한 재벌가 며느리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거실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민석이 무심코 말했다. 요즘 회사 신약 사업이 잘 되고 있어. 뉴로플러스라는 뇌전증 치료제가 대박이 날 것 같아. 수진의 손이 잠시 멈췄다. 뉴로플러스. 바로 그 약이었다. 그래요? 부작용은 없나요? 부작용? 3년간 임상시험을 거쳐서 안전성이 완벽하게 검증된 약이야. 곧 전 세계로 수출할 예정이야. 민석은 자랑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수지는 오늘 본 환자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떠올리고 있었다. 정말 안전한 게 맞나요? 민석이 이상하다는 듯 수진을 바라보았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당신이 의학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 말에 수진의 가슴이 쓰라렸다. 그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자신의 아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날 밤 수지는 잠들지 못했다. 의사로서의 양심과 아내로서의 복잡한 감정 사이에서 고민했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 설령 그 진실이 자신의 결혼 생활을 파탄으로 이끌더라도. 이수진 박사 한양그룹과의 회의에 참석해 주시겠습니까? 운명의 만남이 시작된다.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곧 서로의 정체를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고급 아파트. 42세 주부 정미경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아. 그녀는 머리를 붙잡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극심한 두통과 함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손목에 찬 스마트워치가 비정상적인 심박수를 감지하고 경고음을 울렸다. 고등학생 딸이 부엌으로 달려왔지만 정미경은 이미 의식을 잃고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딸은 떨리는 손으로 신고했다. 30분 후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 정미경은 네 번째 뉴로플러스 부작용 의심 환자가 되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이 연결고리를 발견하지 못했다. 같은 시각 서울 종로구 한양그룹 본사 50층 회장실에서는 중요한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회의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에는 뉴로플러스 글로벌 런칭 전략이라는 제목이 떠 있었다. 박민석은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임원들의 보고를 듣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평소처럼 냉정했지만 눈빛에는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뉴로플러스는 한양그룹을 글로벌 제약 강자로 만들어줄 비장의 무기였다. 부회장님, 현재까지 국내 판매량이 예상치를 30% 초과했습니다. 발표를 맡은 김진수 전무가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그는 60대 초반의 베테랑 임원으로 민석의 아버지 시절부터 회사를 지켜온 원로였다. 온화한 미소 뒤에 날카로운 야심을 숨기고 있는 인물이었다. 환자들의 만족도도 95%를 넘어서고 있으며 의료진들의 평가 역시 매우 긍정적입니다. 부작용 신고율은 0.5% 미만으로 기존 치료제들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김 전무는 화려한 그래프들을 넘겨가며 설명을 이어갔다. 모든 수치가 완벽했다. 너무 완벽했다. 민석은 팔짱을 낀 채 보고서를 살펴봤다. 그의 예리한 직감은 뭔가 이상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성은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속삭였다. FDA 승인 일정은 어떻게 되고 있나? 예정보다 2개월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 미국 임상시험 결과가 워낙 좋아서 심사 과정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유럽은? 내년 상반기 중 승인이 확실시됩니다. 이미 여러 유럽 제약회사들이 유통 파트너십을 문의해오고 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점점 들떠갔다. 임원들은 뉴로플러스가 가져올 막대한 수익에 대한 기대로 상기된 표정이었다. 같은 시간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과장실에서 이수진은 지난 한 달간의 환자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4명의 환자 파일이 놓여 있었다. 나이도 성별도 직업도 다른 이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뉴로플러스를 복용하고 있었다는 것. 과장님, 정미경 씨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김민준 레지던트가 들어와 보고서를 건넸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다. 다른 환자들과 동일한 패턴입니다. 특정 뇌 부위에서만 비정상적인 전기 활동이 관찰되고 혈액 내 염증 수치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수지는 보고서를 꼼꼼히 살펴봤다. 4명의 환자 모두 거의 동일한 증상 패턴을 보이고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다. 김 선생, 혹시 뉴로플러스의 임상시험 데이터를 구할 수 있을까요? 공개된 자료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상세한 내부 데이터는 일단 구할 수 있는 것부터 모아보세요. 그리고 뉴로플러스를 복용 중인 다른 환자들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시키고요. 수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의사로서의 직감이 강하게 경고하고 있었다. 뭔가 큰 문제가 있었다. 그날 저녁 수진은 대학 동기이자 현재 식약처에서 근무하는 최영미에게 전화를 걸었다. 영미야, 혹시 뉴로플러스라는 약 알아? 한양그룹에서 나온 신약? 당연히 알지. 요즘 핫한 약이잖아. 왜? 혹시 개발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영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혹시 뭔 일 있어? 그냥 궁금해서. 수진아, 뉴로플러스는 3년간 철저한 임상시험을 거쳐서 승인받은 약이야. FDA도 패스트트랙으로 심사하고 있고. 혹시 부작용 사례라도 있어? 수지는 잠시 망설였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말했다가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다.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전화를 끊은 후 수지는 컴퓨터 앞에 앉아 뉴로플러스에 대한 모든 공개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논문, 뉴스기사, 임상시험 보고서까지 모든 것을 샅샅이 뒤졌다. 대부분의 자료는 뉴로플러스의 뛰어난 효능과 안전성을 칭찬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임상시험 3상 막바지에 갑자기 몇몇 연구진이 교체된 기록이 있었다. 다음날 오전 수진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다. 혹시 이수진 박사님이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익명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뉴로플러스에 대해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어떤 정보인가요? 전화로는 위험합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시면 안 됩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홍대 입구역 2번 출구 앞 스타벅스. 오늘 오후 3시예요. 저는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있을 겁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수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오후 3시 홍대 입구역 스타벅스. 수지는 약속 장소에 도착해 둘러보았다. 구석진 자리에 검은 마스크를 쓴 남성이 앉아 있었다. 혹시 남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이 자리에 앉아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는 한양그룹 연구소에서 일했던 연구원입니다. 정확히는 이랬었죠. 뉴로플러스 개발에 참여하셨나요? 네. 하지만 3상 임상시험 막바지에 갑자기 해고되었습니다. 사유는 기밀 유출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남성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제가 발견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뉴로플러스의 심각한 부작용을 발견했거든요. 어떤 부작용을 발견하신 건가요? 신경세포 독성 반응입니다. 특정 유전자형을 가진 환자들에게서 뇌세포가 서서히 파괴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경미한 두통으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력, 상실, 운동기능 장애, 심한 경우 의식 장애까지 올 수 있습니다. 수지는 소름이 돋았다. 바로 자신이 본 환자들의 증상과 일치했다. 그런 중요한 발견을 왜 묵살했을까요? 이미 너무 많은 돈이 투자된 상태였거든요. 개발비만 수천억 원이고 마케팅 비용까지 합하면 조 단위의 돈이 걸린 프로젝트였어요. 출시를 늦추거나 취소하면 회사가 큰 타격을 받을 상황이었죠. 그래서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건가요? 남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김진수 전무가 직접 지시했습니다. 문제가 된 임상 데이터를 삭제하고 부작용을 신고한 환자들을 연구에서 제외시키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로 교체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남성이 조심스럽게 USB 메모리를 꺼냈다. 원본 데이터의 일부입니다. 회사에서 나올 때 몰래 가져온 거예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요. 수지는 USB를 받아들며 물었다. 왜 저에게 알려주시는 건가요? 박사님이 뉴로플러스 환자들을 치료하고 계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의사로서 진실을 밝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카페를 나서는 길에 남성이 마지막으로 경고했다. 조심하세요. 한양그룹의 힘은 상상 이상입니다. 제가 해고된 후에도 계속 감시받고 있어요. 아마 박사님도 곧 눈에 띌 겁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수지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USB에 담긴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전 연구원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뉴로플러스에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었고 그것이 의도적으로 은폐되었다. 거실에서 늦은 저녁을 먹고 있던 민석이 기분 좋게 말했다. 오늘 FDA에서 좋은 소식이 왔어. 뉴로플러스 승인이 예상보다 빨라질 것 같아. 이번 달 안에 미국 출시가 가능할지도 몰라. 수지는 숟가락을 든 손이 굳었다. 미국 출시라니. 더 많은 환자들이 위험에 노출된다는 뜻이었다. 민석이 의아한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다. 또 그 얘기야? 왜 자꾸 그런 걸 신경 써?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인데. 그 말에 수진의 가슴이 아팠다. 상관없는 일이라니.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절실하게 자신과 관련된 일인지 그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냥 궁금해서요. 뉴로플러스는 3년간 임상시험을 거쳐 안전성이 검증된 약이야.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진이 개발했고 각국 정부 기관의 승인을 받았어.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완벽한 약이라고. 수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남편은 진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수지는 결심했다. 의사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설령 그것이 자신의 결혼 생활을 파탄으로 이끌더라도. 한양그룹과 서울대학교 병원 간의 공식 회의가 소집된다. 수지는 의사로서, 민석은 한양그룹 부회장으로서 같은 회의실에 앉게 되는데 아직 서로의 정체를 모른 채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5번째 환자가 실려왔다. 이번에는 20대 대학생 김지훈이었다. 룸메이트가 발견했을 때 그는 기숙사 바닥에서 의식을 잃고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환자 김지훈, 21세 남성. 약 30분 전 기숙사에서 의식 잃은 채 발견. 지속적인 근육 경련과 동공 확대 증상. 응급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당직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보고 즉시 이수진 과장에게 연락을 취했다. 과장님, 또 비슷한 케이스가 왔습니다. 이번엔 21세 남자 대학생이에요. 전화를 받은 수지는 즉시 병원으로 향했다. 5번째 환자. 더 이상 우연이라고 할 수 없었다.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병원에 도착한 수지는 먼저 환자의 상태를 확인했다. 다른 4명의 환자들과 동일한 증상 패턴이었다. 그리고 예상대로 김지훈도 뉴로플러스를 복용하고 있었다. 김 선생,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병원장님께 보고해야겠어요. 오전 8시 서울대학교 병원 병원장실. 60대 중반의 윤병철 병원장은 수진의 보고를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5명이나 된다고? 네, 모두 뉴로플러스 복용 후 비슷한 시기에 같은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윤 병원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한양그룹은 서울대병원의 최대 후원사 중 하나였다. 섣불리 문제를 제기했다가는 병원 전체가 큰 곤란에 빠질 수 있었다. 이수진 과장, 확실한 증거가 있나?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부족하지만 임상적 상관관계는 명확합니다. 그리고 수지는 잠시 망설였다가 USB를 꺼냈다. 전 한양그룹 연구원으로부터 입수한 내부 자료가 있습니다. 윤 병원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내부 자료라니? 뉴로플러스 개발 과정에서 은폐된 부작용 데이터입니다. 신경세포 독성 반응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가 들어있어요. 윤 병원장은 USB를 받아들며 고민에 빠졌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엄청난 의료 스캔들이 될 수 있었다. 한양그룹과 공식 회의를 소집하지요. 우리의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그들의 입장을 들어봐야겠어요. 같은 시각 한양그룹 본사에서는 비상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서울대병원에서 뉴로플러스에 대한 공식 회의를 요청해온 것이다. 김진수 전무는 민석의 사무실에서 상황을 보고했다. 부회장님, 서울대병원에서 뉴로플러스 관련 회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야?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부작용 의심 사례들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고 합니다. 민석의 표정이 차가워졌다. 그는 이런 식으로 트집을 잡아 연구비를 뜯어내려는 병원들의 수법을 잘 알고 있었다. 어차피 처리해야 할 일이군. 내가 직접 가지. 김 전무가 당황했다. 이런 실무적인 회의에 부회장이 직접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었다. 부회장님께서 직접 나서실 필요는 아니야.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해야겠어. 뉴로플러스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들을 완전히 차단하고 혹시 모를 소송 위험도 미리 차단해야 해. 민석은 이번 회의를 통해 병원 측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뉴로플러스의 안전성을 재확인시킬 계획이었다. 회의 당일 오전 수지는 평소보다 더 신중하게 준비했다. 이번 회의는 단순한 의학적 토론이 아니었다. 거대 기업을 상대로 한 진실 게임이었다. 그녀는 5명의 환자 데이터를 완벽하게 정리했다. 혈액 검사 결과, 뇌파 분석, MRI 영상, 그리고 시간별 증상 변화까지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했다. 김 선생, 혹시 모르니까 모든 데이터를 이중으로 백업해두세요. 네, 과장님. 그런데 상대방이 한양그룹이라. 우리는 의사예요.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죠. 한편 민석도 철저하게 준비했다. 뉴로플러스의 모든 임상 데이터, FDA 승인 서류, 그리고 세계 각국의 안전성 인증서까지 완벽한 자료를 준비했다. 김 전무 혹시 모르니까 법무팀도 대기시켜 두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회장님 정말 직접 가시는 게 좋을까요? 직접 가야 확실히 정리가 돼. 이런 일은 강하게 나가야 해. 오후 2시 서울대학교 병원 대회의실. 한쪽에는 병원 측 인사들이, 다른 한쪽에는 한양그룹 관계자들이 자리를 잡았다. 윤병철 병원장이 먼저 인사를 건넸다. 바쁘신 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뉴로플러스와 관련해서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한양그룹의 입장도 듣고 싶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김진수 전무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희야말로 항상 협력해주시는 서울대병원에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박민석이 들어섰다. 그의 등장과 함께 회의실의 분위기가 긴장되었다. 윤 병원장이 놀라며 일어섰다. 부회장님께서 직접 중요한 사안이라고 들어서 직접 왔습니다. 민석은 회의 테이블을 둘러보다가 맞은편에 앉은 여성에게 시선이 머물렀다. 단정하게 묶어올린 머리, 하얀 가운 위에 정돈된 셔츠, 그리고 차분하면서도 예리한 눈빛. 뭔가 낯익은 느낌이었지만 어디서 본 사람인지 기억나지 않았다. 아마 병원에서 한두 번 스쳐 지나간 의사 정도로 생각했다. 윤 병원장이 소개했다. 저희 병원 신경외과 과장이신 이수진 박사님께서 오늘 브리핑을 담당하겠습니다.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한양그룹 관계자 여러분께 저희가 확인한 뉴로플러스 관련 부작용 사례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 5명의 환자 케이스가 나타났다. 수지는 각각의 증상, 발병 시기, 그리고 뉴로플러스 복용과의 상관관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모든 환자가 뉴로플러스 복용 후 2주 이내에 동일한 신경학적 증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특정 뇌 부위에서 비정상적인 전기 활동이 관찰되었고, 김진수 전무가 끼어들었다. 잠깐만요, 박사님. 환자 5명의 사례만으로 우리 약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현재 뉴로플러스를 복용하는 환자가 전국적으로 수만 명인데 그중 5명이라면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수준 아닌가요? 전무님, 이것은 통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진이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다. 복잡한 혈액 분석 결과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저희는 추가 혈액 분석을 통해 이 환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특이한 신경 독성 마커를 발견했습니다. 이 마커는 정상인에게서는 절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그런 마커가 뉴로플러스 때문이라는 증거가 있나요? 김 전무의 반박이 거세졌다. 하지만 수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한양그룹에서 제출하신 임상시험 데이터를 검토해봤는데 이러한 신경 독성 마커에 대한 검사 결과가 포함되어 있지 않더군요. 혹시 관련 검사를 진행하지 않으신 건가요? 그 순간 김 전무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었다. 민석은 지금까지 김 전무와 수진의 공방을 지켜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병원 측의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했지만 수진의 논리를 들을수록 생각이 바뀌었다. 그녀는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다. 위협이나 협박에도 물러서지 않았다. 오직 냉철한 데이터와 과학적 근거만을 제시했다. 그리고 그녀가 제기한 질문들은 너무나 날카롭고 정확했다. 민석은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보이는 사람을 존경했다. 그리고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의사는 그가 지금껏 만나본 그 어떤 전문가보다도 뛰어났다. 김 전무, 민석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이수진 박사님이 질문하신 신경 독성 마커 검사 우리가 진행했나요? 김 전무가 당황하며 더듬거렸다. 그것은 표준 검사 항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표준이 아니라고 해서 안 한다는 건가요? 우리 회사의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회의실의 분위기가 급변했다. 부회장이 자신의 부하 임원 대신 외부 의사의 편을 드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민석이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수진 박사님 훌륭한 지적이었습니다. 저희 쪽에서 모든 원본 임상 데이터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사님께서 제기하신 우려사항들을 함께 검토해보죠.
그것은 그가 남편으로서 단 한 번도 수진에게 해준 적 없는 인정과 존경의 표현이었다. 하지만 그 칭찬은 아내 이수진이 아닌 의사 이수진을 향한 것이었다. 수진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인정을 가장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듣게 된 것이다. 회의가 끝나고 각자 자리를 떠날 때 민석과 수진은 서로를 모른 채 지나쳤다. 하지만 둘 다 상대방에 대해 강한 인상을 받았다. 민석은 생각했다. 저런 의사가 진짜 전문가구나. 논리적이고 용기 있고. 우리 회사에 저런 사람이 있으면 좋을 텐데. 수진은 생각했다. 저 사람은 다른 재벌들과는 뭔가 다르네. 진실을 외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들은 아직 몰랐다. 곧 서로의 정체를 알게 될 운명이라는 것을. 수진의 조사가 깊어질수록 위험도 커진다. 그리고 민석은 회사 내부의 어두운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하는데 진실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충격적이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연구실. 건물 전체가 고요한 가운데 수상한 그림자 2개가 복도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정말 2층이 맞아? 네, 신경외과 연구실이 이쪽입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마스터키를 사용해 연구실 문을 열었다. 그들은 전문적인 솜씨로 수진의 책상과 컴퓨터를 뒤지기 시작했다. 유로플러스 관련 자료는 모두 가져가라고 했다. 하드디스크도 폭사하죠. 한 명은 USB 장치를 컴퓨터에 연결해 파일들을 복사했고 다른 한 명은 책상 서랍과 파일 캐비닛을 샅샅이 뒤졌다. 그들의 움직임은 익숙하고 체계적이었다. 20분 후 그들은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라졌다. 하지만 수진이 며칠 전 연구원으로부터 받은 USB는 찾아내지 못했다. 그것은 수진이 집에 가져가서 개인 노트북에 백업해 두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오전 연구실에 출근한 수진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컴퓨터 위치가 미묘하게 달랐고 책상 서랍의 서류들이 평소와 다르게 정리되어 있었다. 김 선생, 어젯밤에 청소업체가 들어왔나요? 아니요, 과장님. 청소는 매주 목요일에만 합니다. 수진은 즉시 컴퓨터를 확인했다. 로그 기록을 보니 새벽 2시경에 외부 장치가 연결된 흔적이 있었다. 누군가 그녀의 연구실에 침입해서 데이터를 빼간 것이었다.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전 연구원이 경고했던 말이 현실이 되었다. 한양그룹이 그녀를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수진은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은밀하게 압박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감춰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증거였다. 김 선생, 어제 회의에서 한양그룹 측이 제공하겠다고 한 임상 데이터 언제 받기로 했죠? 오늘 오후에 받기로 했습니다. 받는 즉시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중요한 자료는 병원 서버가 아닌 별도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고요. 같은 시각 한양그룹 본사 김진수 전무의 사무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어제 서울대병원 회의에서 벌어진 일 때문이었다. 전무님, 부회장님이 왜 갑자기 저쪽 편을 드셨을까요? 신약개발팀 이사 박성호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김진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어제 민석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평소라면 병원 측의 주장을 일축하고 강하게 밀어붙였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다. 부회장님도 의심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진수는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뉴로플러스 프로젝트 기밀 딱지가 붙어 있었다. 원본 데이터를 다시 정리해야겠어요. 부회장님께서 요구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라고 하시면 문제가 될 만한 데이터들은 모두 삭제하고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하는 거예요. 다행히 원본 연구원들은 대부분 입을 막아놨으니까. 박성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혹시 최영호 박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걱정 마세요. 그 사람은 이미 완전히 격리했어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24시간 감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뉴로플러스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있었다. 어제 회의에서 만난 이수진 박사의 날카로운 지적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가 제기한 문제들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전문적이었다. 단순히 병원에서 돈을 뜯어내려는 의도라면 저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을 것이다.
민석은 김비서를 불렀다. 유로플러스 개발 과정에서 중도에 그만둔 연구원들 리스트를 만들어줘. 어떤 사유로 그만둔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모든 사유, 사직, 해고, 정근 다 포함해서. 김비서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혹시 무슨 문제라도. 그냥 확인차 하는 거야. 최대한 자세히 조사해줘. 2시간 후 김비서가 가져온 리스트를 보고 민석은 놀랐다. 유로플러스 임상 3상 마지막 6개월 동안 핵심 연구진 중 8명이나 회사를 떠났다. 너무 많았다. 이 사람들 그만둔 이유가 뭐야? 대부분 개인 사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몇 명은 기밀 유출이나 회사 방침 위반으로 해고되었네요. 민석의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다. 뭔가 숨겨진 것이 있었다. 민석은 퇴사자 중 한 명인 정수연 박사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다. 그녀는 현재 부산의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정수연 박사님, 저는 한양그룹 박민석입니다.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부회장님께서 왜 저에게? 유로플러스 프로젝트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비밀 유지 계약을 맺었고. 박사님, 저는 진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만약 유로플러스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도 그것을 바로잡고 싶어요. 정수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정말로 진실을 알고 싶으신 거예요? 네, 환자들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긴 고민 끝에 정수연이 입을 열었다. 부산으로 내려오시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날 민석은 부산으로 향했다. 해운대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정수연 박사를 만났다. 그녀는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명석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지만 깊은 피로감이 역력했다. 부회장님, 제가 왜 회사를 그만뒀는지 아시나요? 기밀 유출 혐의라고 들었습니다. 정수연이 쓴 웃음을 지었다. 기밀 유출이 아니라 기밀 폭로를 시도했거든요. 민석의 표정이 굳어졌다. 무슨 의미인가요? 유로플러스 임상 3상 중반에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특정 유전자형을 가진 환자들에게서 돌이킬 수 없는 신경 손상이 나타났어요.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었나요? 처음에는 경미한 두통으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력, 상실, 운동 기능 장애, 심한 경우 영구적인 뇌 손상까지 초래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민석은 충격을 받았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유로플러스는 치료제가 아니라 독이었다. 그런 중요한 발견을 왜 묵살했을까요? 이미 투자된 비용이 너무 컸거든요. 개발비만 3천억 원, 마케팅 비용까지 합하면 5천억 원이 넘었어요. 출시를 중단하면 회사가 큰 타격을 받을 상황이었죠. 정수연은 가방에서 USB를 꺼냈다. 이 안에 제가 몰래 보관해둔 원본 실험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김진수 전무가 폐기하라고 명령했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같은 시간 서울에서 수지는 한양그룹에서 제공한 임상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데이터가 너무 완벽했다. 김 선생, 이상하지 않나요? 수천 명의 임상시험. 참가자 중에서 단 한 명도 부작용을 보이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나요? 확실히 비현실적이긴 하네요. 수지는 전 연구원에게서 받은 USB 데이터와 한양그룹 공식 데이터를 비교 분석했다. 놀랍게도 일부 환자들의 데이터가 완전히 다르게 조작되어 있었다. 이건 명백한 데이터 조작이에요. 부작용을 보인 환자들의 데이터를 아예 삭제하고 정상 환자들의 데이터로 교체한 거예요. 수지는 더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국립보건연구원의 동료에게 연락을 취했다. 유로플러스 임상시험 당시의 원본 보고서를 비공식적으로 구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그날 밤 수지는 자신이 미행당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병원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같은 차가 계속 뒤따라오고 있었다. 펜트하우스 주차장에 도착해서도 그 차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수지는 오싹함을 느꼈다. 상황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수지는 결심했다. 더 이상 혼자서는 할 수 없었다. 도움이 필요했다. 하지만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 그날 밤 거실에서 민석과 마주쳤을 때 수지는 잠시 고민했다. 남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민석은 한양그룹의 사람이었고 뉴로플러스 프로젝트의 책임자 중 한 명이었다. 오늘 일찍 들어왔네. 민석이 무심코 던진 말에 수진은 대답했다. 요즘 까다로운 케이스가 많아서. 무슨 케이스? 수진은 잠시 망설였다가 대답했다. 원인 불명의 신경계 질환 환자들이에요. 모두 젊은 사람들인데. 민석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혹시 뉴로플러스와 관련된 것일까? 치료는 잘 되고 있어? 아직 원인을 모르니까. 하지만 반드시 원인을 찾아낼 거예요. 그때 수진의 눈빛에서 민석은 어제 회의실에서 본 그 의사와 같은 강인함을 느꼈다. 하지만 여전히 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알아차리지 못했다. 민석과 수진 둘 다 각자의 방법으로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쫓고 있는 진실의 끝에서 서로를 마주하게 될 줄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한양그룹 내부에서는 더 큰 음모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익숙하지 않은 번호였다. 여보세요?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이수진 박사님, 조심하세요. 누구세요? 더 이상 파지 마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전화가 끊어졌다. 수진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섬뜩함을 느꼈다. 누군가 그녀의 개인 번호를 알고 있었고 그녀의 조사를 감시하고 있었다. 20분 후 수진이 병원으로 향하던 중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라디오 뉴스에서였다. 어젯밤 부산에서 한양그룹 전 연구원 정수현 박사가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정 박사는 신호대기 중 대형 트럭에 추돌당해 즉사했으며 수진의 혈액이 차가워졌다. 정수현 박사. 그 이름을 어디서 들었을까? 그리고 이 시점에 일어난 교통사고가 과연 우연일까? 같은 소식을 들은 민석은 더욱 큰 충격을 받았다. 불과 어제 만났던 정수현 박사가 죽었다는 것이다. 그것도 USB를 건네준 바로 다음 날. 민석은 즉시 부산경찰서에 연락을 취했다. 사고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인 교통사고로 보입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음주운전 상태였고 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했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누구인가요? 신원이 확인된 무직자입니다. 전과도 있고요. 하지만 민석의 직감은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다. 그는 정수현이 준 USB를 다시 확인했다. 그 안에는 뉴로플러스의 진짜 임상 데이터가 들어있었다. 공식 발표와는 완전히 다른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1200명의 임상시험 참가자 중 180명이 심각한 부작용 경험. 그중 12명은 영구적인 뇌손상. 2명은 임상시험 도중 사망. 민석은 분노에 떨었다. 이런 약을 안전하다고 속여서 시장에 내놓았다는 것인가? 민석은 김진수 전무를 긴급 소환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김 전무, 정수현 박사 소식 들었죠? 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왜 갑자기? 그 사람이 우리 회사 그만둔 진짜 이유가 뭐였죠? 김진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다. 말씀드렸듯이 기밀 유출 혐의로. 김 전무. 민석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저에게 거짓말하고 계신 건 아니죠? 무슨 말씀을? 민석이 책상 위에 USB를 올려놓았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김진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뉴로플러스의 진짜 임상 데이터입니다. 180명의 부작용 환자, 12명의 뇌손상 환자, 그리고 2명의 사망자. 김진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김 전무,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숨기고 조작했군요. 부회장님, 사정을 들어보시면. 사정이라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사정이 있어요? 민석은 평생 이렇게 분노한 적이 없었다. 자신의 이름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다. 같은 시간 수진은 정수현 박사의 죽음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다. 인터넷 뉴스를 검색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정수현 박사가 죽기 하루 전 누군가와 부산의 카페에서 만났다는 목격담이 있었다. 그것도 정장을 입은 서울 사람과. 수진은 즉시 그 카페에 전화를 걸었다. 혹시 어제 정수현이라는 분이 누군가와 만나신 거 아세요? 아, 네. 뉴스 보니까 그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안타깝더라고요. 혹시 누구와 만나셨는지. 잘생긴 정장 입은 남자분이었어요.
되게 중요한 얘기하는 것 같았는데. 수진의 마음이 복잡해졌다. 정수연 박사를 만난 사람이 누구일까? 그리고 그 만남과 죽음 사이에 연관이 있을까? 오후에 수진은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김민준 레지던트가 급하게 찾아온 것이다. 과장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뉴로플러스 환자들이 갑자기 늘어나고 있어요. 어제 하루에만 3명이 더 들어왔어요. 수진은 즉시 응급실로 향했다. 새로운 환자들의 상태는 이전 환자들보다 더 심각했다. 한 명은 이미 의식불명 상태였다. 이건 단순한 부작용이 아니야. 뭔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 그날 저녁 수진은 중대한 결심을 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매일 새로운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었고 한양그룹은 여전히 뉴로플러스를 판매하고 있었다. 수진은 믿을 만한 의료 전문 기자에게 연락을 취했다. 이건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니에요. 체계적인 은폐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으신가요? 네. 환자 데이터와 내부 고발자의 증언까지 모두 있어요. 혹시 한양그룹에서 압박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수진은 잠시 망설였다.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 하지만 의사로서의 소명이 더 컸다. 상관없어요.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그날 밤 수진은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기자에게 넘겼다. 환자들의 임상 데이터, 전 연구원의 증언, 그리고 조작된 공식 데이터와의 비교 분석까지. 내일 아침 기사가 나갑니다. 준비하세요. 같은 시간 민석도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뉴로플러스를 즉시 회수하고 관련된 모든 비리를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김진수와 그의 일당들이 순순히 당할 리 없었다. 그들은 이미 민석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었다. 김진수는 자신의 측근들과 비밀 회의를 열었다. 부회장님이 우리를 제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수를 쳐야죠. 모든 책임을 부회장님께 떠넘기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조작된 문서들을 준비해 두었다. 마치 민석이 모든 은폐 작업을 지시한 것처럼 꾸민 증거들이었다. 내일 아침 이사회를 열어서 부회장님을 몰아내겠습니다. 12월 2일 새벽 민석과 수진은 각자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었다. 민석은 서재에서 사표를 작성하고 있었다. 회사를 지킬 수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 더 중요했다. 수진은 침실에서 내일 나올 기사를 생각하고 있었다. 한양그룹 부회장의 아내가 남편의 회사를 고발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새벽 3시 두 사람은 우연히 부엌에서 마주쳤다. 잠이 안 와요. 민석이 먼저 말을 걸었다. 네, 내일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나도 그래요. 내일 모든 게 바뀔 것 같아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각자 상대방이 어떤 일을 앞두고 있는지 전혀 모른 채. 괜찮을 거예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옳은 일을 하는 거라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민석은 그 말에 위로를 받았다. 자신도 모르게 아내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그것은 5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나눈 진심 어린 대화였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서로를 가장 치명적으로 배신하게 될 바로 전날 밤에 새벽 4시 한양그룹 홍보팀에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 한 의료 전문 기자가 뉴로플러스 관련 폭로 기사를 내일 아침에 송고할 예정이라는 정보가 들어온 것이다. 김진수는 즉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기사를 막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이미 늦었다. 새벽 5시 인터넷 언론에 첫 번째 기사가 올라왔다. 단독 한양그룹 뉴로플러스 심각한 부작용 은폐 의혹. 폭풍이 시작되었다. 드디어 모든 진실이 폭로되는 순간이 왔다. 아침 뉴스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뉴로플러스 스캔들. 그리고 그 한복판에서 부부는 서로의 정체를 알게 되는데 법정에서 벌어질 운명적 만남. 한국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뉴로플러스 관련 키워드들이 차지했다. 긴급 한양그룹 뉴로플러스 180명 부작용 2명 사망 은폐. 단독 서울대병원 이수진 박사 양심 선언. 폭로 임상시험 데이터 조작 정황 포착.
모든 방송사가 이 소식을 톱뉴스로 다뤘다. 한양그룹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로 직행했다. 펜트하우스에서 뉴스를 보던 민석은 경악했다. 화면에 나온 이수진 박사의 사진이 너무나 익숙했다. 바로 며칠 전 회의에서 만났던 그 의사였다. 그런데 잠깐 이름이 이수진? 민석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이수진. 자신의 아내와 같은 이름이었다. 설마. 민석은 급하게 침실로 향했다. 하지만 수진은 이미 나간 후였다. 침대 위에는 메모 하나가 놓여 있었다. 먼저 나갑니다.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서. 민석은 수진의 옷장을 열어봤다. 평소 입던 수수한 옷들 사이에서 하얀 의사 가운을 발견했다. 이수진이라고 새겨진 명찰도 함께.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졌다. 지난 몇 주간 수진이 보였던 미묘한 변화들, 의학 서적들, 늦은 귀가, 그리고 어젯밤 나눈 대화에서 말했던 옳은 일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말. 자신의 아내가 바로 한양그룹을 고발한 그 의사였다. 민석은 무릎이 꺾이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분노가 아니었다. 오히려 부끄러움이었다. 지난 5년간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빛이었다. 자신이 그 빛을 보지 못했을 뿐이었다. 오전 9시 한양그룹 본사는 아수라장이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직원들은 패닉 상태였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민석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김진수를 비롯한 임원들의 시선이 차가웠다. 부회장님,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수가 첫 포문을 열었다. 당연히 진실을 밝혀야죠. 유로플러스를 즉시 회수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회장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김진수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유로플러스 개발 과정에서 부작용 은폐를 지시한 문서들입니다. 모두 부회장님의 서명이 되어 있네요. 민석은 서류를 확인했다. 분명 자신의 서명이었지만 내용은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이건 조작된 문서입니다. 조작이라니요? 분명히 부회장님께서 직접 서명하신 건데요. 다른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미 김진수의 편이었다. 부회장님, 책임지고 사퇴하시는 게 회사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민석은 함정에 빠진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제가 언제 그런 지시를 했다는 겁니까? 증거를 제시하세요.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서 민석에게 긴급 소환장이 발부되었다. 유로플러스 사태의 책임자로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같은 시간 수진도 검찰의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을 받았다. 고발자이자 핵심 증인이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서로 모른 채 같은 검찰청 건물로 향하고 있었다. 수진은 병원에서 동료들의 격려를 받으며 나왔다. 과장님,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었어요. 환자들을 위한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복잡했다. 이 일로 인해 자신의 결혼 생활도 끝날 가능성이 높았다. 남편은 아마 배신감을 느낄 것이다. 민석은 변호사와 함께 검찰청으로 향했다. 부회장님, 이번 일로 개인적인 타격도 클 텐데 괜찮으십니까? 진실이 밝혀지는 게 우선입니다. 혹시 부인분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민석은 쓴 웃음을 지었다. 아내는 아마 저보다 더 용기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오후 4시 서울중앙지검 8층 복도. 민석이 조사실에서 나오는 순간 맞은편 조사실에서 수진이 나오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민석은 자신의 아내를 보고 있었고 수진은 한양그룹 부회장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서로에게서 완전히 다른 사람을 발견했다. 당신이.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네, 저는 박민석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수진 박사님이시고요. 두 사람은 복도 한가운데서 서로를 바라봤다. 5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서로의 진짜 모습을 보는 순간이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회의실에서 봤을 때부터 뭔가 낯익다고 생각했는데. 복도에는 기자들과 검찰 관계자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오직 서로만 보였다. 그날 저녁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두 사람은 거실에서 마주 앉았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진실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였다. 미안해요. 민석이 먼저 사과했다. 지난 5년간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당신을 그림자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림자는 저였네요. 수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저도 미안해요. 당신에게 말하지 않고 이런 일을 진행해서. 아니에요. 당신은 옳은 일을 했어요.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민석은 수진의 손을 잡았다. 저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진짜로. 하지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당신은 한양그룹을 잃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에게 정직해지는 거예요. 수진이 물었다. 정말 후회하지 않아요? 후회요?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에요. 제 아내가 세상을 구하고 있으니까요. 6개월 후 민석은 한양그룹에서 물러났지만 새로운 제약회사를 설립했다.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표방하는 회사였다. 첫 번째 사업은 유로플러스 피해자들을 위한 치료제 개발이었다. 수지는 여전히 서울대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남편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더욱 당당하게 일할 수 있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두 사람은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다. 여보, 오늘 유로플러스 대체 치료제 임상시험 결과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완벽해요. 부작용도 거의 없고요. 수진이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만든 약으로 제가 환자들을 치료하게 되는 거네요. 우리가 함께 만든 거죠. 민석이 수진의 손을 잡았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박민석이고요.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다.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이수진이에요. 그들의 진짜 사랑은 모든 것이 무너진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되었다. 카페 창 밖으로는 따뜻한 봄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빛처럼. 1년 후 민석의 새 회사는 혁신적인 뇌질환 치료제로 주목받는 기업이 되었다. 수지는 의료윤리 분야의 권위자로 인정받아 여러 국제 학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완벽한 부부가 아니었다. 하지만 진실한 부부가 되었다.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의견이 다를 때도 있었다. 하지만 서로를 속이지 않았고 서로의 꿈을 지지했다. 유로플러스 사건은 한국 제약업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용기 있는 의사와 양심적인 기업인이 있었다. 진실은 때로 모든 것을 파괴하지만 그 폐허 위에서 더 단단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다.